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중남구 지역위원장 최창희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저번 주에 중남구 이제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뭐 어떠셨습니까? 중남구 이제 오래 사셨잖아요. 네네. 약 한 반세기 정도쯤은 살았다고 봐야 되겠죠. 예. 예. 지금 그러면은 운영하고 계신 이제 회사도 중구에 있고, 예. 집은 이제 남구에 있고, 그야말로 중남구에서 이렇게 오래 활동을 하셨는데. 제가 태어난 곳도 대봉동에서 태어났고 학창 시절 그리고 뭐 직장 생활, 사회생활 전체 다를 중구 또는 남구에서 해온 토박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제가 태어난 곳이 대봉동이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과거에는 대봉동이 남구에 속했습니다. 그 중남구라는 도시가 저도 이렇게 잠깐 살펴봤는데 예전에는 인구가 되게 많았습니다. 인구도 많았고 또 특히 이제 대봉동 말씀하셨는데 거기는 또 복리단길 이래가지고 또 크게 활성화되었다가 지금 또 좀 조용하기도 하고 또 크게 지금 개발이 들어와서 아파트가 거의 다 지어가죠. 그래서 변화가 되게 변화무쌍한 동네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런 것들을 다 이제 목격을 하셨고 직접 몸으로 이렇게 경험을 하셨을 건데 뭐 그런 과정에서 느끼신 부분들, 예. 또 뭐 시장에 있던 시장이 뭐 없어지기도 하고 저도 예. 얼마 전에 요 위로 한번 걸어가 보니까 시장이 통으로 한 군데가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나하나 겪으시면서 어떤 생각들을 하셨는지. 예.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를 그 봉덕 초등학교를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 봉덕 초등학교가 인구가 어린이들이 너무 많은 관계로 해서 오전 반, 오후 반 이렇게 두 개 나눠서 할 정도로 저도 많았습니다. 한 반에 막 5, 60명 있고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예. 그때 제 같은 경우는 한 반에 한 70명 정도쯤 됐거든요. 그렇게 돼 있는 상황인데 그때 사정과 지금 현재의 그 사정을 보면은 많이 변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일반 주택들이 많이 없어지고 아파트들이 많이 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저는 골목길에서 요즘 오징어 게임에서 많이 나오는 뭐 구슬치기, 딱지치기 이런 것들은 요즘 사람들 이야기하면 잘 이해를 못 하는데요. 저희들은 골목에서 딱지치기, 구슬치기 그리고 집에 그 부모님들이 뭐 밥 먹으러 들어오라고 아우성을 칠 정도로 바깥에서 즐겁게 우리가 그렇게 놀이를 하던 그런 기억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저희들의 경제 성장이 그 급속도로 발전하는 그런 시기이긴 했습니다만은 베이비 부머. 예, 그렇죠. 대구에서는 전반적으로는 그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만은 저희 중구와 남구 지역에 있어서는 그런 발전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보수당에서 저희들은 이제 집권을 하고 있던 그런 그 상황으로 해서 좀 더 발전적으로 나갈 수 있던 부분들도 서로 합의하에서 또는 뒤로 미루는 그런 사업들로 인해서 아마도 그 중남구가 발전이 굉장히 더뎌졌지 않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 계시는 분, 그 저희 당원들과 함께 중남구가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는 방법, 또 거기에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봉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찾고 발굴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 얼마 전에 뭐 지금 국민의힘당이죠. 국민의힘당에서 또 지금 경선이 한창입니다.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또 이슈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엄청난 중요한 질문이 됐습니다. 수소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십니까? 수소가. 야당 그 대통령 후보들이 그 질문하고 답하면서 그 자기들이 대답을 하고도 그 확신을 못 가지는 그런 부분을 보고 저희들이 재밌었습니다만은 예, 저도 사실은 뭐 정확한 내용들은 잘 모릅니다. 수소는 우주의 질량 중에 한 75% 정도쯤이 그 수소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이 공기 중에서는 그걸 이렇게 그 만져보거나 어떻게 할 수가 없답니다. 수집이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수소를 이제 분리해서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는데요. 화석 에너지이긴 합니다만은 석탄을 통해서 얻는 방법이 있고요.
또 그리고 석유에서 나프타 분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네네. 수소가 발생한답니다. 예, 그래서 얻을 수 있고 우리나라 대부분의 그 수소는 아마 이 과정에서 얻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방법이 물에서 얻는 방법입니다. 물에 전기 충격을 줘서 수소를 얻는 그런 방법이 있다라는 그런 내용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어떻게 따지면 우리가 뭐 순수한 어떤 자연 에너지라는 거는 뭐 풍력, 태양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쉽지가 않죠. 특히나 이제 태양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깔아놓으면은 유지관리 보수, 특히 이렇게 새똥이 예, 그게 관리가 거의 어려워서 뭐 힘들다고 하고, 특히 풍력 에너지는 이제 지구의 기후나 기류, 조류 이런 게 바뀌면서 시설 유치를 거금을 들여서 했는데 잘못하면은 이제 바람이 안 불면은 이게 좀 무용지물이 되는 그런 사태까지, 특히 영국에는 요번에 전력난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또 만약에 우리가 수소차, 전기차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사실 또 전기를 만드는데 또 이게 화석 연료들이 많이 쓰이기 때문에 또 이게 가면 갈수록 어려운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 탄소 중립 위원회가 이렇게 있습니다. 네. 탄소 중립이죠. 네. 탄소 중심이 아닙니다. 네, 탄소 중립입니다. 중립인데 네. 결국은 이제 탄소 배출을 감축하는 이런 내용들인데, 보니까 2030년까지 탄소 배출을 40% 감축을 하고 2050년입니다. 2050년 뭐 얼마 안 남았죠. 네. 2050년까지 탄소 이제 온실가스 배출을 제로화하는 이런 방안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곧 이제 시행령을 이제 앞두고 있는데, 이 부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그 사실 좀 전에 말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탄소 중립입니다. 탄소 중심이 아니라 탄소를 줄이자. 쉽게 얘기해서 화석 에너지를 줄이고 자연 에너지를 사용해서 지속 가능한 이제 세상을 우리 후세한테 물려주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는 2035년까지 내연기관 차량을 판매를 아예 금지하는 그런 법안까지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전기차 보급률이 점차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지금 현재 여기에 관계된 충전소도 많이 확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소 차량들이 좀 더 많이 이렇게 개발이 되어서 수소 차량들도 많이 보급이 되어서 온실가스 배출에 최대한 줄이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보니까 온실가스 배출 제로화한다. 제로화한다는 게 뭐 구호로 봤을 때는 되게 훌륭한 말인 것 같은데, 이게 현실적으로 과연 가능한가? 물론 뭐 2050년이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하지만 제로라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또 정책적으로 이거를 강제화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까지 이제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제로화 가능합니까? 예, 저는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줄일 수 있는 흡수원을 보충하고 확대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저희 중남구 중에서 남구에서는 앞산이라는 좋은 자연 환경이 있습니다. 이 자연 환경을 최대한 그리고 잘 가꾸고 해서 산소를 공급받고 또 관광 자원도 또 확대시키는 이런 하나의 작은 것부터 실행이 되는 게 탄소 중립의 출발점이라고 보이지고요. 또 그 부분에서 이제 습지가 이렇게 많이 생긴답니다. 습지 아시죠? 네네네. 이거 반영을해도 보면은 연꽃 습지. 예, 연꽃 습지 같은 경우 경관도 굉장히 보기 좋고요. 네네. 그런 부분들을 확대시켜야 되겠고, 또 관광 자원으로 활용이 되고. 맞습니다. 창녕의 우포 습지 같은 경우도 자원으로서 또 환경으로서 굉장히 유익한 그런 공간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결론적으로 제로라는 뜻이 뭐 완벽하게 발생을 제로화한다는 것보다는 흡수원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상쇄를 시키겠다. 그렇죠. 굉장히 끌어내리겠다. 줄여내리겠다. 제로 수준으로 낮춘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 그 부분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은 뭐 산림이나 습지라는 거는
그러니까 어떻게 따지면 이제 지금 있는 걸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또 많이 확충을 시켜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하는 게 자연 보호 이 자체가 자연에서 에너지를 공급받는 아주 훌륭한 에너지 자원이라고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자연 하나만 보존한다라고 하는 그 단어만 보더라도 거기에서 우리는 많은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중구에도 보면은 이런 뭐 공원들도 있고 하지만 중구가 상대적으로 되게 도시화돼 있고 뭐 상업 단지나 아파트 단지도 되게 많고 이런 시설 유치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까다롭기도 하고 상대적으로 부족한데 뭐 이런 걸 앞으로 만약에 추진을 해야 된다라고 하신다면은 분명히 이 부분들이랑 발을 맞춰 나가야 될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중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그 문화재적인 그 가치를 가꾼 그런 그 고택들이나 또는 그런 역사적인 장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을 보존하면서 자연과 접목을 시켜서 거기를 잘 활용하는 그 자체도 탄소를 줄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도 아니죠. 21일 5시에 순수 국내 기술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발사가 됐습니다. 과연 근데 이걸 두고 실패인가 성공인가 좀 이런 이야기도 분분한데 혹시 이거 보셨나요? 예, 봤습니다. 오후 4시에 발사되는 걸로 예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예, 지금 시간이 조금 낮춰져서 5시에 발사되었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있습니다. 너무 감격스럽고요. 대한민국이 정말 자랑스러웠다. 예,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이게 과정을 보면은 이렇게 뭐 1단, 2단 분리, 페어링 분리, 그다음에 고공 점화, 위성 분리 이런 단계까지 쭉 성공적이었는데 결정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던가요? 예, 뭐 제가 그 매스컴을 통해서 듣기로 저희들이 약 한 700km까지 도달을 해야지만이 궤도에 안착하는 게 성공으로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약 한 40여 초를 남겨놓고 연소가 다 연료가 다 연소돼 버리는 바람에 안착은 하지 못했습니다만은 2022년 5월달에 2차 그 발사가 있다고 합니다. 그때 지금 저희 기술로 만들어진 그만큼 그때는 반드시 100%의 성공이 될 수 있으리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대단한 성과이긴 한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좀 경제 대국이라고 봐도 되고 또 군사력도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세계 수익권 안에 들어가는데 그런 데 비해서 우주 산업이 아직까지 좀 걸음마 단계가 아닌가. 예.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에서는 이 우주 산업 개발을 위해서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저희들하고는 뭐 거의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2018년도에 총 6억 달러의 우주 산업 예. 지원 비용이 있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 같은 경우는 약 한 400억 달러. 그러면은 저희하고 비교가 되지 않죠.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 저희 누리호가 궤도에 안착하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그까지 성과를 냈다는 것은 저는 90% 이상의 성공을 보였다 이렇게 보이고. 근데 이렇게 또 낙관만 할 수 없는 이유가 이제 앞으로 우주 산업 경쟁 시대. 그러니까 이제 뭐 미국에서는 벌써 우주 관광 상품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뭐 우리나라가 물론 예산도 좀 미비한 부분들이 없어 하나 있었지만은 이제 경쟁을 해야 되는데 경쟁 앞에서는 우리가 또 알다시피 냉정하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이제 산업을 두고 결국은 어떻게든 간에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앞으로 이 비전에 대해서. 예, 저는 굉장히 밝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 그 아마존의 회장이라든지 스페이스X가 회사에서 그 3일 이상 그 우주 공간에서 여행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 또 그 소식을 들은 우리 국내에 계시는 분들도 우주 관광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겠죠. 저희들도 하루빨리 이 모든 것들이 성공을 이루고 또 실용화 단계까지 이렇게 가서
우리 자체적으로 우주 관광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곧 오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차원에서는 어떻게 따지면 이제 미래 산업을 두고 투자를 시작을 하는 건데 우주 산업 자체가 뭐 투자 대비 당장 어떤 수익이 생긴다거나 뭐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어떤 것들이 사실 안 나타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어떤 투입하는 입장에서도 뭐 큰 예산을 넣는 게 좀 어려워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뭐 정책을 그렇죠. 뭐 그런 거 있을 수 있죠. 이렇게 운영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하지만 이제 다른 나라들은 이미 뭐 우리나라보다 거의 수십 배에 달하는 비용을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은 이게 이제 경쟁이 시작되면은 우리는 이미 이제 반 이상 뒤처진 상태에서 출발을 하는 건데 어떻게 따지면은 저희들은 이런 예산을 좀 충분히 마련을 하고 투입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 예.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약 400억 달러, 뭐 유럽 같은 경우는 뭐 150억 달러, 뭐 일본 같은 경우도 40억 달러를 이렇게 지원을 하고 그 인도 같은 경우도 약 한 15억 달러 정도 좀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데요. 짧은 시간 내에 따라잡아서 또 우주 산업 강국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걸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꾸준한 어떤 그 예산과 지원, 투자가 이루어져야지만이 이런 우주 경쟁, 우주 산업 경쟁에 이제 태세를 준비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 이재명 지사님께서 이제 사퇴를 앞두고 계시죠. 힘들게 이렇게 국감까지 다 성실히 임하시고 이렇게 사퇴를 앞두고 계신데 어떻습니까? 예, 우리 이재명 지사님께서 저희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경선을 거쳐서 좋은 성적으로 또 자청하신 우리 이낙연 또 후보님께서도 기꺼이 수용하시고 해서 이재명 중심으로 해서 이번 민주 4기 정부를 창출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제 국감에 뭐 많은 이슈들이 있었는데 사실 이제 뭐 그 내용을 다 우리가 뭐 텔레비전을 통해서 물론 볼 수 있었지만은 또 못 보신 분들도 많고 또 사실 뭐 대장동이니 화천대유니 이런 내용도 뉴스에 많이 나오지만은 또 내용들이 또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어떤 분들은 또 반대쪽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어떤 그 내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드러나지 않았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예. 이게 보니까 그냥 단순히 그냥 이재명 그때 당시 이제 성남시장 시절에 있었던 딱 그것만 놓고 보고 그냥 따질 수 있는가? 분명히 그 이전에 많은 포석들이 있었고 움직임들이 있어 왔는데 사실 그런 것들은 많이 이제 좀 설명이 덜 된 것 같거든요. 그 부분들 한번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이번에 화천대유 또 뭐 대장동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몸통이고 또 그 설계자이기 때문에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을 지라라는 그 야당의 그 요구가 있습니다만은 아주 잘못된 부분이고 이번 또 국감에 있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해명이 되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분명히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미 2005년도에 그 당시 LH의 전신인 주택공사에서 대장동 공공개발 도시 계획을 수립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 성남시의 도시개발지구로 이제 지정을 제안하게 되고 그 당시 이대엽 성남시장이 이 부분을 제안을 받아들여서 수용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대엽 성남 전 시장은 뇌물로 인해서 이제 구속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런데 이런 수용까지 됐는데 개발을 포기하게 됐다라는 과정이 어떻게 됐나요? 예, 그 해에 이명박 대통령이 LH공사 같은 경우는 수익이 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 개발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렇게 주문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또 받아들인 사람이 그 당시 성남시의 김명수 국회의원이 이명박 대통령의 주문을 받아들여서 LH의 공공사업을 포기하도록 종용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신용수의 동생인 신동수가 LH 사장에게 대장도 사업을 포기하라고 굉장히 종용을 많이 하게 되죠. 뇌물 수수 혐의까지 이제 받아내는 걸로. 그래서 결국
LH가 대장동에서 공공개발을 포기하게 된 그렇게 된 네. 예, 이 과정만 봐도 내용이 뭐 있습니다. 이게 합리적이거나 뭐 어떤 이해가 될 만큼의 어떤 순조로운 방식은 아니었다는 게 분명해 보이는데 결국은 또 이재명 성남시장이 부임을 하게 되면서 또 여러 가지 또 독자 개발을 계획을 했음에도 또 순탄하지가 않았죠. 네. 예. 이재명 이제 그 당시 성남시장으로 이제 선출이 되었고 그래서 성남시장의 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한 걸로 이렇게 보이집니다. 네. 그 중에서 이제 대장동을 개발함으로써 성남시의 많은 발전을 기대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이익도 많이 또 기대치가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독자적인 이제 개발을 계획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진행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그 당시 성남시의 대부분의 시의원들이 네. 국민의힘이었는데요. 네. 반발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그 민간 합동으로 이제 개발을 하게 되었는데 민간 합동 개발로 결정하는 과정도 엄청 힘들게 그렇게 결정이 된 거죠. 됐다고 하는데 결국은 이렇게 또 민간 합동이 됐다고 하더라도 또 문제시되는 내용이 이 이익금이 또 대부분 이렇게 특정 기업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그렇게 넘어가게 되는 근거가 있었는가 이 부분을 또 살펴봐야 되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당시 대통령이었던 이명박 그 대통령께서 민간 개발 사업자에게 택지 우선 공급을 직접 아파트를 분양할 수 있는 분양 사업권을 보장을 해줬습니다. 그게 도시개발법이고요. 그리고 그 2년 후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또 LH 공공택지 지정을 중단하게 됩니다. 네네. 이 부분은 위에 있었던 공공개발 포기하고 이어지면서 이제 그렇죠. 중단이 되는 사태가 나왔고요. 예. 그래서 택지개발 촉진법을 폐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택지개발 촉진법이라는 게 물론 뭐 택지 개발을 위해서 지원하는 부분들도 있지만은 결국은 민간 사업자의 수익을 원래는 어느 정도 제한을 하는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없어진다는 거죠. 지금 제일 문제되는 부분이 이 택지개발 촉진법을 이제 폐지했다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민간 사업자가 수익률을 총 사업비의 6%를 제한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폐지를 하게 되고 그럼 수익률이 많이 나오면은 그냥 그대로 다 가져가는 대로 거죠. 민간 기업이 그냥 다 가져가는 게 됐네요. 예. 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한과 동시에 네네. 분양가 상한제까지도 폐지를 하게 됩니다. 네, 어떻게 따지면 지금 이 아파트값 폭등의 뭐 원흉이 아닐까 싶은 게 이제 이 대목입니다. 분양가 상한제까지 폐지가 되니까 민간 이제 개발 업체에서는 부르는 게 이제 값이 되는 거죠.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가 되고 원래는 이제 개발 이익이라는 게 환수법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50%를 이제 국고로 환수를 하는 내용인데 이 부분이 원래는 이제 IMF 때 이제 워낙 기업 환경이 안 좋아지니까 25%까지 인하가 됐습니다. 근데도 박근혜 정부 당시에는 뭐 IMF도 없었는데 또 이렇게 인하가 됐더라고요. 네, 2014년도에 그 부담료를 20%로 인하를 했었고요. 그리고 1년 동안 한시적으로 50% 추가 인하를 했으니까 결국은 한 10% 정도밖에 안 됐죠. 그래서 또 일부 또 지역에서는 폐지를 하는 폐지라는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된 거죠. 그럼에도 또 이게 또 그 다음 해인가요? 또 끝나갈 무렵에 또 국민의힘당에서 입법을 해서 인하를 이제 폐지나 인하를 연장하는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뭐 이렇게 되면은 이 환수법이라는 게 이제 좀 유명무실해진 상황에서 민간업자들이 이렇게 큰 수익을 가져가는 형태가 뭐 이때 만들어진 건데 물론 뭐 민간에서 부동산 개발을 하면서 많은 수익을 가져가고 또 이런 경기가 활성화되고 개발이 활성화되는 내용들은 좋지만은 결국은 이 배경은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설계자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재명 성남시장 당시에 그냥 이 사업만 놓고 보기가 어렵다는 말이 되겠네요. 예, 그 지금 현재 뭐 여러 가지 설이 있고 또 이야기들이 있는 가운데 이 부분이 명확하게 밝혀진 부분이 없다 보니까 지금 이제 그 논란이 되고 있는 게 그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재명 그 당시 성남시장께서는 이 개발이 성공하든 실패하든지 간에 5천억에 대해서는 성남시에 체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돼가 있었고. 이것이 이제 공공개발 이익 확정. 그렇죠. 건설을 하게 되면은 성남시에 이렇게 기부 체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여기 이제 기부 체납인데요. 보니까 이 부분으로 선거법으로 이렇게 허위 사실로 고발을 당하셨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기정사실이 아니다라는 걸로 고발을 당하셨는데 결국은 무죄 판결이 났죠. 예, 다 사실인 걸로 판결이 났고요. 그래서 공공개발 이익을 확정했음에도, 그러니까 이 공공개발 이익 확정이라는 게 중요한 이유가 지금 국감에서 계속 나오는 이야기가 왜 모든 이익을 갖다가 특정 회사에 넘겼느냐 이 이야기인데 이 내용이죠. 이제 공공개발 이익금을 확정을 했음에도 또 이익금을 배분을 하게 되면은 업체에서 반발이 심할 것이다. 그러면 당연히 그러면은 거기 나오는 이익을 나누는 건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당시 사실 이재명 그 성남시장 시절에 그때는 아파트가 분양이 잘 안 됐고요. 그리고 아파트를 구매해달라고 여러 가지 제도들을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많이 풀어놓은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렇죠. 그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아파트 가격이 이제 폭등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환수하게 했던 그 부분보다도 성남시장이 더 많은 환수를 요구하게 되는 상황에 있어서 민간업자들은 당연히 반발을 하게 되는 거죠. 반발이 심하겠죠. 왜냐면 뭐 이 논리에 의한다면 분명히 손해를 볼 수도 있는데, 그렇죠. 이익은 확정해놓고 손해도 같이 안 따는 상황에서 이익을 나누자, 뭐 그거를 다르게 받아들일 업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문제를 이제 벗어나기 위해서, 그러니까 거론 안 시키기 위해서 자꾸 다른 문제를 이제 덜 먹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따지면은 솔직히 뭐 이런 문제들 공공개발 안 하고 민간개발하면서 수익이 생긴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따지면 되게 뻔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이거를 결국 문제의 본질은 그러니까 화천대유 같은 경우에는 뭐 자본 금액이 제가 3억 5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3억 5천이면은 엄청나게 작은 회사죠. 근데 지분 비율도 되게 작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하나은행이 400억 원이고 화천대유가 그보다 10배 이상을 이렇게 가져간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정확한 수치를 지금 다 알 수가 없어서, 물론 뭐 텔레비전 보면은 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이런 구조가 형성이 됐는가에 대해서 전혀 내용이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화천대유는 응당 그냥 민간개발 사업에 대한 수익을 가져갔는데 특혜다라는 게 있지, 왜 그렇게 가져갈 수 있었냐, 배분을 받았는지에 대한 그 상세한 설계에 대한 내용은 사실 언급이 안 되고 있거든요. 돈 받은 놈이 도둑놈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시 개발을 하기 위해서 설계한 책임을 져라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걸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익을 챙겨간 사람들이 잘못이지, 설계한 사람은 정말 그 지역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좋은 성과를 낸 사람으로 기록이 남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수 성향이 강한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저로서 동네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면요, 역시 보수당이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긍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정말 그 당시 성남시장이 성남시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고 좋은 설계를 했는지에 대해서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으로 인해서 국론이 분열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요. 저희 지역에서만큼은 정확하게 팩트를 이해하시고 정확한 내용으로서 주변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이게 저희 지역 생활 정치의 기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지역에서도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더 투명하고 정당한 대가가 발생될 수 있는 지역으로 만드는 데 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